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지난 주말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임했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약속 대련이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 이 문제 그리고 의정 갈등 이슈까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품격 토론이 있습니다. 여야 전당대회 레이스와 관련된 여러 주요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김영우,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내와 스포츠 소식을 담은 스포츠 먼데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22일 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전격 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종 명품 컨텐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화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에 미국 대선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포기를 전격 선언했죠.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오는 11월에 미국 대선을 불과 3개월이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다면서 대선 포기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성명을 발표하고 재선에 도전하는 게 내 의도였지만 후보에서 물러나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을 하는 게 당과 국가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면서 재선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후 주 후반에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대통령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 대선 구도가 말 그대로 급변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후보 쪽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퇴 발표 직후에 CNN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좀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이기기가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해리스 부통령 공격에 좀 시동을 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서도 이 바이든은 확실히 이 대통령을 하기에 부적합하고 적합했던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 민주당 새 대선 후보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해리스 부통령이 새 후보로 올라설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유력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 해리스 부통령이 SNS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받게 돼서 영광이다라고 하면서 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게 제 의도다라고 하면서 대선 후보에 나설 것임을 좀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해리스 부통령을 새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는 걸 지지하는 미국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 표명도 지금 계속해서 지지 표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도 함께 나올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습니다. 추가로 거론되는 인물이 민주당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또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등이 거론은 되고 있는데 트럼프와 양자 대결을 하기에는 인지도 또 성과에서 밀린다는 여론은 사실 좀 지배적입니다. 11월 대선까지 약 석 달 정도까지 남았는데 아직 후보도 못 정하고 시간만 끌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겠죠. 빨리 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 민주당의 새 대선 후보 선출은 다음 달 19일 이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일단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미셸 오바마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됐었는데 그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미셸 오바마 이 출마 요구에 결정적으로 이 불을 지폈던 게 지난 CNN 조사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에 미셸 오바마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양자 대결, 이 가상 양자 대결을 해봤더니 미셸 오바마가 50%, 트럼프 전 대통령이 39% 미셸 오바마가 압도를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대중적인 인지도 또 선호도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지만
했지만 당사자는 지금 나올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미국 정치도 그렇겠죠. 뭐 우리 정치처럼 미국 정치도 역시 생물일 텐데 이 대중이 부른다면 뭐 석 달밖에 안 남아도 석 달 열흘 남아도 얼마든지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바이든을 사퇴시킨 이 배후, 결정적인 배후로 지금 오바마 전 대통령을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상황이라면 뭐 자기 부인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다, 이 민주당의 분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뭐 이 미셸 오바마가 진짜 나오게 된다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과연 대통령직을 수행을 할 수 있을지 이 혹독한 시험대에 오르게 될 텐데요. 뭐 이걸 통과할지도 사실은 좀 미지수입니다. 뭐 앞으로의 상황을 그래서 좀 더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검찰이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 조사한 걸로 확인이 됐죠? 네, 이 조사가 지난 20일에 시작이 돼서 어제 새벽까지 만 12시간 정도 계속됐다고 합니다. 이 조사 내용은 크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또 고가 가방 수수 의혹 등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검찰청사가 아닌 별도의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중앙지검의 이 반부패 수사 2부가 먼저 조사를 한 뒤에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은 형사 1부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이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 조사 뒤에 김 여사 측은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진술을 검토한 뒤에 조만간 두 사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전 보고를 못 받았다고요? 네, 뭐 이른바 이런 걸 두고 뭐 총장 패싱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검찰총장이 좀 뒤늦게 안 걸로 지금 확인이 돼서 논란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거의 마무리될 시각, 수사가 뭐 한 10시간 정도 진행이 된 후에 거의 마무리될 쯤에 이 수사 사실을 보고를 받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원석 총장은 지난 검찰 인사 이후에 이번에 또 한 번 불거진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서 지금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당장 오늘 아침 이 검찰총장 출근길부터 기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떤 좀 발언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자, 정치권 반응 어떻습니까?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소환 조사가 뭐 시기도 방식도 잘못된 약속 대련이다, 또 황제 특혜 조사다라고 하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각종 의혹을 털기 위해서 뭐 보여주기식 지금 조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뭐 민주당을 향해선 수사 사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역공을 펴기도 했습니다. 네. 예, 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관련 내용은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의 대담, 그리고 또 이어지는 품격 토론에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20일 가수 싸이 씨가 공연이 있었는데 폭우로 이제 돌발 상황이 벌어져서 공연이 취소됐다고요? 네, 이 공연이 그래서 결국 뭐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지난 20일에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이 가수 싸이 씨의 공연이 비가 내리는 와중에서도 진행이 됐습니다. 공연 도중에 이 폭우로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이 거대한 조명 장치가 바로 바닥으로 떨어지고 만 겁니다. 다행히 관객들이 이 조명이 좀 위태롭게 흔들흔들하는 걸 보고 뭐 조명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계속 외쳤는데요. 그럼 그러는 사이에 순식간에 조명이 떠지고 말았습니다. 뭐 미리 알았기 때문인지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네. 뭐 이렇게 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공연은 1시간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이 싸이 씨의 콘서트는 뭐 저도 예매를 할 때 실패를 몇 번 했을 정도로 거의 시작하자마자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인데요. 그래서 이번 상황, 그래서 후속 조치에 관심이 좀 많이 쏠렸습니다. 싸이는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 환불 조치를 하고 재공연 여부도 빨리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북한이 주말에 또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죠? 네, 이 또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이 합동참모본부가 어제 오전부터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이 이 서풍을 타고 서울과 경기 북부로 이동을 해서 발견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살포 이후에 사흘 만이고요. 벌써 올 들어서 9번째나 됩니다. 이 합참은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북한이 풍선 360여 개를 살포를 했다면서 이 중 110여 개나 이 서울과 경기 북부 등지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주택가에 떨어진 사진을 보면 지저분한 종이들이 마구 좀 널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절대로 이 만지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네, 우리 군이 대응 수위도 높이고 있죠. 네, 이 합참이 어제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모든 전방 지역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를 동시에 이 가동을 좀 했습니다. 지난 18일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를 했을 때 일부 전선만 사실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이 모든 전선으로 확성기 방송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네. 확성기 방송을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북한의 이 3대 세습을 비판하고 K-팝 내용까지 이 북한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들이 좀 담겼는데 저도 좀 구체적인 내용 일부 확인된 걸 보니까 행복은 탈출순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 멘트도 있었습니다. 합참은 이번 오물풍선 살포, 특히 오물풍선 살포가 이 북의 치명적인 대가로 앞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앞으로의 책임도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 이렇게 재차 경고를 했습니다. 네, 행복은 탈출순에 있다. 네,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아 기자였습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1분입니다. 전격 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경북 내륙에는 가끔 비가 오는 가운데 그 밖에 거의 대부분 지역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절기 대서인 오늘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수도권만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역입니다.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오늘 낮 기온 대구가 35도, 제주 34, 광주와 대전 강릉이 33, 서울 28도 등으로 대부분 매우 무덥겠고요.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가끔 요란하고 강한 비가 짧은 시간에 굵게 내리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 수도권 20에서 최고 80mm 이상, 강원과 충청이 5에서 60mm 이상, 경북 내륙도 5에서 10mm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가끔 비가 오고 내일과 모레까지 수도권은 또다시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이틀간 다시 예보돼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후로 목요일과 금요일은 잠시 비가 전국적으로 쉬었다가 주말에 수도권에 또 비 예보가 다시 들어 있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일부 지역에 장맛비가 약간 더 온 뒤에 이번 주 중반부터 무더위와 열대야 그리고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6.1도입니다. 전격 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가 정리해 드립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빗길인 구간이 많습니다. 미끄럼 사고 나지 않게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인 만큼 출근 정체도 심합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군북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부산 외곽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신호산 터널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부근으로 정체 남아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광명역 부근 사고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광명역에서 금천 사이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용인 분기점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로 정체 길어졌고요.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에서도 역시 행주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이번 주도 국회는 좀 격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고요. 또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도 이번 주에 있습니다.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소환 조사도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그걸 이제 뒤늦게 보고받았다고 해서 지금 총장 패싱 논란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지역구가 수원이시죠? 네, 수원입니다. 네, 삼선 의원이시고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예. 예, 저는 이제 그 국회의원들 이렇게 모시면 지역구와 몇 선인지는 꼭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원 지역구 어디십니까? 을입니다. 수원 을 지역이라 해서요. 호매실. 아, 호매실동? 네, 아, 그쪽이군요. 그 서수원 지역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오늘 짚어야 주셔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선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요.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했고 검찰총장은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 한 10시간 만에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요번에 하여튼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는요. 시기, 방법, 장소 모든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제 국민들이 수긍하기가 좀 어렵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특검의 명분을 쌓아준 조사였다고 보이고요. 진짜 그동안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되면서 이 친윤 일종의 검사들과의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갈등 이게 전면으로 드러난 지금 상태라고 보입니다. 네. 네. 먼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요. 그러시죠. 시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가 채택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한 어떤 소환 조사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당대회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굉장한 그 핵으로 떠오른 상황인데 이럴 때 소환 조사 이거 전당대회에도 또 영향을 미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 소환 방법이 이 비공개라는 거예요. 이거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차에 걸쳐서 검찰청으로 직접 불러서 조사하라는 메시지를 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전혀 지키지 않고 비공개 소환 조사.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이라든지 영부인들도 나와서 검찰청에서 다 조사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분노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비공개했다. 이거는 오히려 더 불씨를 키우는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소도 저도 이성윤 의원도 문제 제기를 했던데 어제 검찰청에서 관할 정부보안청사에서 조사를 처음 했다고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저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정부보안청사라는 게 서울중앙지검에 있었나? 관할하는 게 뭔지 어디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네. 보니까 결국은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거를 그렇게 메시지를 낸 거예요. 아주 착각하게 한 거죠. 어떤 서울중앙지검과 관계 있는 곳에서 마치 조사를 한 것처럼 냈는데 보니까 사실은 경호처 부속청사라는 거거든요. 사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경호처 부속청사 자기 안방에서 조사받는 거예요. 오히려 검사들이 긴장하고 들어가야 되는 장소입니다. 이게. 그런 데에서 조사했다는 거는 이건 조사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네. 지금 이제 시점이나 방식이 다 적절치 못했다고 지금 말씀하셨고요. 그 총장 패싱 논란이 지금 같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됐다는 그 말 자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총장의 지휘권 배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장관이 부인이 대상자니까 총장의 부인이 대상자지니까 이해관계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지휘를 배제하는 결정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윤석열 총장도 받아들였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총장도 바뀌었고 법무부 장관도 다 바뀌었습니다. 네. 대상자가 다 바뀐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결정이 지금까지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유지된다고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법률적인 판단을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법률가로서 이건 말도 안 되는 판단이다. 이렇게 봐요. 그 좀 사실관계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 윤석열 총장에게 이 사건 관련해서 수사지에서 배제했다. 이거는 네. 이제 그 서면으로 공식 지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명령이 취소가 되려면 뭔가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냥 상황이 바뀌면은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런 조치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수사지가 내려졌던 그 정황 자체가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 수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휘가 내려진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 모두가 해소된 거잖아요. 지금 총장이 바뀌었고 수사 대상자는 아무 본인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럽게 저는 이미 철회가 된 것이다. 없어진 것이라 보는 것이 법률적으로도 맞는 판단이죠. 알겠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뭐 고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그럼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 이거는 하극상이에요. 네, 서울중앙지검장이 일종의 쿠데타인 거죠. 반기를 든 겁니다. 그 총장이 명확하게 수차에 걸쳐서 지휘했던 것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형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강력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검찰도 지금 뭐 검사들의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원석 총장이 고심하는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총장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검찰의 기본적인 지휘라인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국민들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원석 총장이요. 이건 메시지 내야 됩니다. 강력하게. 네. 뭔가 이를테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무슨 뭐 사실은 완전 인사 징계 조치도 사안이죠. 필요합니까? 징계 사안이죠. 이건. 징계 사안입니다. 사실. 최소한 징계로 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메시지는 내야 된다. 네. 예, 징계까지는 못 가더라도 예. 확실한 메시지는 내야지 이래야 검찰이 사는 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원석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 그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관련해서 공개 비공개를 가지고 조금 입장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는데 그것도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맞을 겁니다. 예. 그런데 자, 이제 그러면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공개 비공개로 입장 차이가 있었다면 그 이를테면 지금 역대 영부인들 중에 이번이 세 번째 아닙니까? 근데 그 두 번째 그 이순자 여사하고 권양수 여사 경우는 퇴임 후에 그 전 대통령 부인 자격으로 그런데 두 사람 다 비공개였잖아요. 그러면 이번 경우에는 공개가 맞습니까? 비공개가 맞습니까? 우리 백혜련 의원 이번에는 공개가 맞죠. 지금 당장 그 노이친 모토스 사건도 모토스 사건이지만 이 명품백 사건으로 얼마나 지금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지금 대통령 부인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본인이 명확하게 국민 앞에서 나타나서 사과하고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문제를 풀어야죠. 지금 완전히 뒤로 숨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이 검찰도 저는 굉장히 잘못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비공개 소환 조사를 지금 함으로써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수사 결과는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 오히려 정말 공명정대하게 법 앞에 누구도 평등하다는 그 원칙을 보여줬어야지. 그래도 그나마 어떤 수사가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건 진짜 법 위에 김건희가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수사가 결과 나와도 이제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입니다. 예. 그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에서 이거 약속 대련이다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오던데 그건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비공개로 하고 이미 봐주기로 어떻게 보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공개 소환 조사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 받아들이지 않을까라 말씀드렸는데 네. 그 결과조차도 지금 정해져 있다고 보입니다. 이미 이제 혐의 없음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가 이 비공개 소환 조사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검찰이 그런 약속 대련 수준의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그동안의 그런 그 행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백혜련 의원께서는 이원석 총장이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된다. 일단 그렇게 이제 주장하셨으니까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이원석 총장이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예. 자, 그리고요.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1차 청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2차 청문이 있죠. 네. 그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 청문회에서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네. 번호 문제된 번호가 있잖아요. 네. 그 028007070 번호의 발신인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번호로 조태용 안보실장, 주진우 법률비서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종성 국방부 장관하고 다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이 권력의 핵심들과 그 당시 최상병 사건에 관계된 모든 사람과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그 이종섭 네. 장관의 질문에 대한 답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대통령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니다가 아니에요. 대답이 말할 수 없다였습니다. 그 답이 네. 말할 수 없다. 그거는 전 반긍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 대통령이라는 것을 긍정한 거 아니야. 대통령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안 그러면 누구라고 말하면 되거든요. 이정석 장관이 누구였다. 아니었다. 대통령 아니었다. 다른 사람 누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예 말할 수 없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정석 장관이 이번에는 청문회에서 이증하지 않겠다는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증으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했다고 보이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이 모든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관련자들과 통화를 하고 지시를 했던 건 대통령이라는 어떤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탄핵 청문회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수사 외압은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고요. 이 1차 청문회에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그 임성근 전 사단장을 그러면 빼라고 하는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은 적이 있냐. 그 국민의힘 위원들이 계속 그렇게 질문을 하자 구체적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미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서 모두를 입건해가지고 보고를 올렸던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임성근 사단장까지 한마디로 피의자로 돼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의사는 명확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수사단의 입장이라는 건 명확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바로 임성근 사단장을 콕 찍어서 빼라. 이렇게 되면은 본인들도 뭔가 그 직권남용이라든지 걸린다는 걸 아는 상황이죠.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메시지로 직접 관련자만 입건해라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직접 관련자. 그 메시지에 이미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본인들도 이제 확실히 뭔가 걸릴 부분은 좀 빼겠다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박정훈 그게 저희가 말을 하다 보면 네. 누구 딱 찍지 않아도 특히 상사하고 하급자가 얘기를 할 때는요. 네.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게 어떤 메시지인지. 근데 그때 그 메시지라는 건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확실한 거는 박정훈 수사단장이 외압 의혹은 제기했지만 임성근 전 1사단장을 빼라는 구체적인 지시나 이런 걸 받은 것은 없고, 그러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황상 컨텍스트가 이 사람을 빼라고 하는 외압이었다라고 박정훈 수사단장은 느꼈을 거고, 그래서 의혹을 제기한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신다는 거죠. 아니요. 그리고 직접 거기에서 임성근이라는 이름을 거론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직접적인 관련자만 입건하라는 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예, 직접적인 거기에는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사 이게 이미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를 할 수는 없었잖아요. 네. 이 수사권이 없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꼭 필요한 행정적 수준의 조사를 해서 경찰에 넘기는 거였는데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직접적 책임자만 하라고 만약에 그런 뜻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 지시가 부당 불법한 겁니까? 일단요. 예. 이게 박정훈 대령의 그걸 행정적인 그 조사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될 거예요. 아니, 그건 제가 단정하는 게 아니고. 단정하는 게 예, 아니라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다는 뜻의 말씀을. 수사권은 없다고 했지만 예. 1차 일종의 조사, 1차 초동 조사는 아주 광범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이제 이게 수사권은 없지만 제일 처음에 그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수사에서 제일 처음이 사실 물론이죠.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박정훈 대령이 그 짧은 시간에 정말로 이 해병대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걸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가지고 입건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1차적인 그 수사의 어떤 그 테두리일까요? 그런 거는 확실하게 다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건 초동 수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초동 조사죠. 예, 여기 조사 그러니까 이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박정훈 거예요. 대령이 그 조사를 굉장히 충실하게 광범위하게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예, 그 문제는 앞으로도 국회 청문을 통해서나 사건을 재판을 통해서나 어쨌든 밝혀져야 될 사안이다. 예, 그렇게 말씀 제가 드려놓겠습니다. 예, 다른 문제도 제가 여쭤야 될 게 많아가지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진행 중인데요. 네. 90% 가까운 득표를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그동안 이제 우리 당의 당원들이라든지 지지층에서는 네. 이재명 대표의 그 지지세가 절대적이었던 게 계속 드러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는 어떤 우리 당이나 우리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지지세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드러난 전당대회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뭐 특이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조혁당 조국 혁신당이요. 99.9%로 조국 대표가 당선되는데 그것도 그러면 당연한 거라고 보십니까? 거기도 조국 대표에 대한 지지가 높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네, 그러니까 뭐 민주적인 어떤 절차에 비해서는 이 99.9%라는 게 너무 압도적이라서 별로 모양새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네. 지금 거기는 당대표 후보로 조국 후보 자체가 혼자 출마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표를 찍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좀 예측은 가능했는데 99.9%는 좀 생각보다도 높은 수치더라고요. 네.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은 그렇고요. 국민의힘 전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오늘부터 투표 시작인가요? 그렇죠? 네. 투표는 지난주부터 모바일이 시작됐고요. 지금은 ARS하고 여론조사가 네. 진행 중입니다. 지금 뭐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 그리고 이제 페트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게 관건인데요. 네. 좀 그러니까 1차에서 아직까지도 여론조사 결과는 한동훈 대세론이 꺾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페트 그 공소 취소 문제와 네.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이요? 상당히 예.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관련해서는 영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예. 지금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입장은 좀 다르지만 이게 네. 만약에 역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사안이 벌어졌다 그래도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그렇죠. 있겠네요. 국민의힘 의원들 자체는 본인들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동훈 후보죠 지금은 네, 후보입니다. 장관 시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나경원 후보가 공소 취소를 공소 취소.
부탁했다는 거 이것 자체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크고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 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그 부분보다도 그 나경원 두 번째 그 나경원 후보가 이 한동훈 후보한테 제 개인적으로 부탁했습니까? 그런데 7번이나 뭐 네 했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예. 그 부분이 좀 인상 깊게 보이더라고요.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한동훈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입니다. 아하. 네, 왜냐면요. 네. 이게 한 사람이 관련된 사건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공범으로 기소돼 있는 사건이에요. 27명입니다. 네. 아니 이제 그쪽 부분만요. 아, 그러니까 나경원 예. 대표가 기소된 사건 네. 그 사건만 보더라도 그래서 한 사람만 빼서 공소 취소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알겠습니다. 네. 예. 시간이 다 돼서 의원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벨기에에서 온 환경 사랑하는 줄리안입니다. 환경 얘기하면 사람들이 조금 유난 턴다 하면서 그런 뭐랄까 부정적인 댓글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저는 의외로 정말로 응원의 댓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요새는 정말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라는 것은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핸드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알고리즘을 조금 더 친환경으로 바꾸는 것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막 슈퍼카 타고 다니고 막 과소비하는 사람들에게 좋아요 누르는 것보다 좀 더 환경적인 그런 컨텐츠에서 좋아요 누르고 댓글 누르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너무 취지 좋기 때문에 KBS 게시판에 이런 거 해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 한다거나 하시면 확실하게 더 컨텐츠 많아질 거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알고리즘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서 그런 평가를 봤을 때 한국인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해서는 거의 골칫골이거든요. 한국은 산유국 같은 등급이고 러시아보다 밑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놀라웠던 건데요. 특히 온도도 되게 중요한데 한국은 되게 한여름이면은 너무 추워서 막 따뜻한 옷 입고 껴야 되고 겨울에는 또 너무 더워서 막 거의 반팔로 입어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19도로 돼 있으면 22도 돼 있으면 23도 하시는 거 어떨까 생각하고요. 겨울에는 우리가 옷 하나 더 입고 그리고 보일러 1도 줄이는 것은 함께 동참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절기 대서인 오늘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대구가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제주 34, 광주, 대전, 강릉 33, 서울 28도 등으로 대부분 폭염특보 지역이 27도에서 35도 분포로 매우 무더운 대서가 예상되고요.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가끔 요란하고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수도권, 강원 내륙 산지, 경북 내륙 중심으로 가끔 비가 오겠고요. 예상 강우량 수도권이 20에서 최고 80mm 이상, 강원과 충청 5에서 60mm 이상, 경북 내륙 5에서 10mm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비가 오겠고요. 내일과 모레도 서울 등 수도권은 최고 이틀간 100mm 이상의 비가 또다시 예보돼 있습니다. 수도권은 수요일까지 비가 내린 뒤 이틀간 쉬어가고 주말에 다시 비 예보가 있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일부 지역에 비가 좀 더 이어지겠고요. 중반부터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소나기가 함께 이어지면서 계속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 서해안과 강원 영동에 바람이 강하겠고요. 필리핀 마닐라 부근 해상에서 3호 태풍 개미가 중국 상하이 서쪽으로 북상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을 전망이지만 이 태풍의 경로에 따라서 정체 전선의 위치가 좀 달라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매주 월요일 정치를 품격 있게 토론하는 두 분을 모십니다.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경민 전 의원님 워싱턴 특파원도 하셨고, 네. 그렇죠. 우리 김영우 전 의원도 언론인 활동을 하시고요. 그래서 바이든 얘기부터 잠깐 좀 할까요? 이 사태가 결국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대선, 미국 대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사퇴는 불가피한 결정이고요.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 밤,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 아침부터 보좌진 둘이 오늘 아침에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된 편지를 작성하기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작업을 해서 네. 일요일 오전에 이제 바이든의 승인을 받고 공표를 한 거죠.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니까 막 점심시간 지나서 이게 나온 건데요. 이건 뭐 불가피한 건데 결국 결정적인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측근을 통해서 더 이상은 곤란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이 아주 결정적이죠. 그리고 척 슈머라는 민주당 상원 대표가 있습니다. 이 척 슈머가 지지를 철회했거든요.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척 슈머의 위치는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최측근인 민주당 하원 의원이 2, 3일 전에 그만둬야 된다는 민주당 의원 34명의 이름을 올렸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봐서 불가피했고, 그리고 가족들이 이제 토요일 밤에 황급하게 델라웨어 주 그 집으로 모이는 것이 목격이 됐기 때문에 초있게 들어갔다 하는 것들이 다 읽혀졌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후임입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그 레터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공개된 메모를 통해서 해리스 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꼭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좀 절차가 필요합니다. 물론 법에 있는 건 아니고요.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있는 건데 지금 현재 3,944명의 그 델리게이트가 있어요. 각 주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이 사람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일단 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민주당에는 특이하게 슈퍼 델리게이트라는 700명의 당의 그 핵심이라고 그럴까요? 원로급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 사람이 후보로 내가 한번 대통령 후보가 하겠다고 마운 사람은 있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이 사람들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나오기는 좀 분위기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고 이번에 출마를 한 분이 있거든요.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인데 이분은 명망가들이 몇 명 모여서 이렇게 폐쇄적인 절차를 하지 말고 공개된 절차를 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된 절차를 하자고 하는 목소리가 일부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전직 대통령들 내지는 민주당의 굉장히 목소리가 큰 빅샷들이 결정을 해서 델리게이트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김영우 전 의원. 지금 이제 민주당은 시간 싸움입니다. 지금 한 그 대선이 한 100일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카멀라 해리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단 말이죠. 아마 해리스로 후보로 해리스가 후보로 굳어질 가능성이 제일 크죠. 왜냐하면 그 막대한 기부금을 모았는데 그 기부금을
별다른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게 해리스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이든과 해리스를 위해서 기금을 모았단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쓰는 데는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공약적인 측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하고 해리스가 그 공약을 같이 만들어 왔고 같이 또 추구해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도 해리스로 굳어질 가능성이 제일 크다. 이것이 다른 후보들도 잠재적인 후보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대통령 그 후보 네. 너미네이션 절차가 워낙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간접선거 아닙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하기에는 이미 시간적인 예.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리스로 굳어질 가능성이 큰데 어쨌거나 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피기습 이후에 엄청나게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그 시간 싸움 내에서 한 명의 후보를 만들어낼 것인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냥 해리스 쪽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 이제 제일 쉬운 길이죠. 지금 그렇죠.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뭐 지금 이제 후원금 쓸 수 있는 문제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제일 쉬운 길인데 또 한편으로는 제일 쉽게 지는 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여러 후보들이 있습니다만은 미셸 오바마 가능성 이게 여론조사상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이긴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예, 미셸 오바마의 전격 등장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지금 바이든이 이 지지하는 후보가 아닌 경우에는 완전히 이것은 대혼란이거든요. 민주당으로서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주당이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다른 제3의 후보로 뭉치기에는 시간이 없다. 그리고 결국 그 현직 대통령이 자진해서 재선에 불출마하는 경우는 1968년도에 그 존슨 이후에 지금 처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 그 외의 인물로 될 가능성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능성이 낮죠. 왜 그러냐면 미셸 오바마가 권력 의지가 그렇게 뭐 충만한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가요? 민주당이 거당적으로 당신밖에 없다라고 했을 경우 이제 그 가능성이 하나가 남아 있는데요. 네. 바이든과 오바마의 사이가 일반에 알려진 것만큼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두 사람이 대통령 부통령 사이였잖아요. 그걸 두 번이나 했죠. 8년 네.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고 브로맨스를 자랑했다. 나이 차이는 물론 상당히 많이 납니다만은 뭐 형 동생처럼 지냈다. 뭐 이런 표현들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힐러리가 2016년에 후보가 될 때 오바마 그 당시 대통령이 끝까지 관망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때 이제 힐러리 대통령 후보가 졌잖아요. 트럼프한테. 그때 이제 바이든 부통령, 전 부통령이죠. 전 부통령이 내가 나갔으면 이겼을 거다라는 얘기를 거의 반공개적으로 하고 다녔고요. 하하. 이번에도 이제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나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그 향방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클린턴 대통령 부부는 끝까지 바이든을 지지하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다녔는데 오바마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도 섭섭한 감정이 좀 있죠. 그런 면에서는 또 좀 바이든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미셸 오바마의 등장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예, 미국 대선 상황은 이 정도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정당들 이 전당대회 상황도 지금 급하기 때문에 네. 우선 저 국민의힘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제 뭐 선거는 거의 오늘로 끝납니까? 내일 오늘입니다.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예, 김영은 전 의원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후보들 간에 결국은 흑색 선전, 비방전, 난타전 이렇게 되면서 어쨌거나 지금 그 투표율이 한 지난해 요 시점 비교해 봤을 때 한 7% 정도 7.15%인가요?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오후까지 이제 ARS 최종 집계가 나오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는 사실
이번 전당대회는 야 이거 팬덤 대 조직의 대결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 팬덤, 그다음에 다른 원희룡 후보나 윤심을 업고 나왔다고 하는 원희룡 후보나 아니면 기존의 전통적인 지지층의 또 지지세가 좀 있는 나경원 후보, 그다음에 뭐 윤상현 후보, 결국 팬덤과 조직의 싸움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이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낮다고 투표율이? 네, 투표율이 이걸 보니까 조직 선거는 아닌 거는 좀 지난해 비교해 봤을 때 조직 선거가 아닌 것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해는 연판장 돌리면서 특히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많은 당협위원장들이 엄청나게 투표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독촉을 했습니다. 당원들한테도. 근데 이번 전당대회는 그런 어떤 조직의 움직임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물론 그 조직 선거를 한다고 해도 한 4만 명의 유권자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대세가 뒤집힐 가능성은 조금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조심스럽게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투표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시각이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한동훈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오늘 저녁 때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경희 전 의원님, 지금 투표율 관련해서는 이제 이 김영우 전 의원이 이런저런 가능성을 다 말씀하셨고, 전대 양상을 보면 이제 막판에 그 패스트트랙 그 기소 그 취소 요청이죠, 사실은. 이걸 한동훈 후보는 청탁을 개인적으로 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이제 논란이 커졌고, 이것 때문에 이 당심이 많이 흔들렸다는 보도들이 오늘 아침까지 쭉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양측이 이제 한쪽과 비한측이 서로 아전 인수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도 그러고 지금 투표율 낮아진 것도 양측이 아전 인수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쪽이 유리한 쪽으로만 얘기를 해서 네. 뭐가 진실인지는 사실 투표를 이제 까보는 수밖에는 없지 않나 하는데. 신경민 전 의원은 이해관계자가 아니시니까 상대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그 조직의 그 움직임이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것은 동의가 돼요. 네. 근데 또 같은 논리로서 바람도 함께 낮아졌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떤 쪽이 더 많이 낮아지냐에 따라서 아전 인수가 어느 쪽이 옳은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기소 부분, 네. 저도 최근에 여기에 이 재판에 참고인으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무익한 재판이라는 게 5년째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당이든 야당이든지 간에 결론을 내려버리려면 사법부가 확 결론을 내려버려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재판을 이렇게 5년씩 끌어야 될 이유는 없는데요. 기소를 중간에 취소를 하려면은 공소 취소를 하려면은 1심 재판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1심 결론을 내지 않고 이게 도대체 여야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런가라고 보고 있다라는 눈치가 보이고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여야가 너네들끼리 좀 잘해서 이거 좀 어떻게 해봐라라는 건데, 그러나 그건 법무부 장관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모여가지고 자, 이게 시간이 너무 지났고 이미 그건 법안이 성안이 돼서 벌써 선거를 2번이나 치렀고 이러니까 여야가 좀 알아서 해보라는,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눈치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나경원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이걸 어떻게 해봐라, 이건 좀 말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판사를 하셨다는 분이 이렇게 청탁을 하는 것도 말이 되질 않고요. 거절을 한 것은 법무부 장관이 때는 맞는 얘기죠. 근데 지금 후보가 되다가 보니까 이것이 맞냐 어쩌냐라는 이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걸 아마 바라보는 당원이나 국민들이 좀 한심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걸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투표율이 내려가는데 아마 기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나경원 후보는 이게 자기 개인들의 문제를 청탁한 게 아니다. 나 혼자 빼달라 그런 것도 아니다. 이게 27명의 그 정치적인 사안이라서 그것을
당시 원내대표로서 그 상황을 지휘했던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그 문제를 공소 취하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일단 이런 입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개인적인 청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또 그에 따른 그 한동훈 장관의 그 대응이 적절했는지 어땠는지는 우리 국민과 당원들한테 일단 판단을 좀 맡겨두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신경민 전 의원이나 김영우 전 의원의 입장은 그렇다는 것을 이제 전해드리고요. 자, 더불어민주당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전당대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좀 다르죠.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에서 투표를 하면은 바로 그게 결과가 발표가 되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두 군데가 발표가 됐습니까? 그렇죠. 지금 제주도 했고 그리고 강원도인가요? 강원도 TK 지역하고 해서 세 군데. 세 군데 했습니까? 모두 90% 전후로 이재명 대표가 뭐 사실은 압도적으로 나왔고 김두관 후보는 한 자리 숫자로 지금 기록이 됐습니다. 뭐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조금 전에 백혜련 의원과 그 말씀을 좀 나눴는데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상황에서 보면은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뭐 이재명 당대표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당대표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겁니다. 하지만 어떤 민주정당으로서는 그게 과연 좋을까 이런 생각은 들죠. 왜냐하면은 민주당 현역 의원이나 전직 의원들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은 다들 걱정은 하더라고요. 워낙 이재명 당대표가 완전히 완벽하게 장악한 지금 상황에서 다른 이견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부자연스럽다. 길게 봤을 때는. 근데 뭐 지금 또 최고위원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 정봉주 전 의원이 강세를 띈다고 그래요. 최고위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현재까지.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은 이제 완전 뭐 친명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정봉주 전 의원은 굉장히 강경한 그런 스타일의 정치를 해온 분이어서 지금 분위기를 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 강력하게 아주 소위 그 대차게 싸워줄 그런 전사를 뽑는 것 같아요. 최고위원들도. 이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경한 그런 민주당 지도부가 구성되겠구나. 그것은 곧 여야 관계가 굉장히 치열한 그 갈등의 상황으로 앞으로 치닫겠다. 이런 그 예측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요. 다수 당원이 포진해 있는 곳이 호남하고 수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진전이 돼 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당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 지역들을 중심으로 세 군데가 됐기 때문에 이 90% 내외 이것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되는데 아무 문제 없죠.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 77.7%를 득표를 했는데 7자를 할 거냐 8자를 할 거냐 9자를 할 거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앞자리 숫자가. 그렇죠. 근데 9자가 되면 9자는 저주스러운 숫자입니다. 이건 민주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민주 비슷한 민비정당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9자는 저주스러운 숫자가 될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7이나 8 내지는 기본적으로 77.7%를 능가하는 올라서는 그런 득표를 원하고 있는 것이 뭐 확실하죠. 근데 그렇게 될지 아니면 9자에 육박하거나 9자를 넘어버릴지 그렇게 돼서 김두관 후보가 한 자리 숫자로 그냥 머무를지 한 자리 숫자를 조금 넘어서는 체면을 유지할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번 주말 뭐 이렇게 주말마다 하기 때문에 다음 주말을 거쳐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뭐 되는 거야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건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요. 금방 김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문제죠. 민주 비슷한 정당으로 돼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고요. 최고위원도 지금까지로 봐서는 이것도 이제
다른 지역을 다 더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세 군데만을 종합해 봤을 때 정봉주 1위는 조금 의외입니다. 근데 정봉주 의원은 지난번에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선거구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안 된 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이 돼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최고 득표 최고위원이 돼버린다? 이건 좀 당으로 봐서 이건 뭐지? 이건 도대체 어떻게 봐야지? 뭐 이걸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게 지금 돼버린 측면이 있어서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속으로는 당혹스러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자리 숫자 90%대냐 80%대냐 70%대냐 앞에 9자가 들어가는 게 저주의 숫자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지금 저주받은 당이 됐습니까? 그건 좀 상황이 다른 겁니까? 뭐 전혀 상황이 다르지만 조국혁신당은 대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름에 그 후보자 내지는 대표의 이름이 들어간 최초의 정당이고요.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이건 이렇게 당에 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거 하지 말자고 민주를 붙여가지고 다 하는 거 이건요. 독재하는 나라에서도 대표나 대통령의 이름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은 대안이 없습니다. 그건 당명부터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안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선거 전략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갔다면 뭐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뭐 조국혁신당은 누가 봐도 조국당이니까요. 뭐 구자가 몇 개 들어갔습니까? 99.9% 받았다는 것 같아요. 세 개인가요? 네. 그렇게 따지면 뭐 거의 지옥인데 결국 그거는 뭐 비례정당이라고 하는 비례정당 선거 제도에 의한 정당으로 태어난 정당이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조국혁신당이야 뭐 조국당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앞으로 이제 조국이라고 하는 그 당 대표의 또 여러 가지 어떤 사법 리스크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조국혁신당의 미래가 또 그 운명이 처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주말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서울중앙지검의 그 비공개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굉장히 오래 끌었던 그 검찰 수사인데 이번에 이제 소환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는 시각이 굉장히 제각각인데 혹자는 시중에는 이거 김건희 여사가 검사를 부른 거 아니냐, 검사를 소환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더군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대검 대 서울지검의 어떤 그 갈등 양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10시간 이후에나 이제 그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아침에 이원석 총장이 출근길에 모르겠습니까? 그 도 스태핑 형태로 기자들에게 자신의 그 의견을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이 좀 문제다. 왜냐하면 이제 이원석 총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누차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받는 거조차 패싱을 당했다고 했을 때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거취 표명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런 뭐 생각까지 드는데 그런 문제를 통해서 이 이슈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나기 어려운 이슈로 계속 남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신경민 의원님. 뭐 최초의 현재 영부인 조사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시기는 뭐 지금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번 주말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국힘 전대가 이제 내일이면 결과가 나오고 김건희 여사 청문회가 지금 금요일 날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을 넘기면은 안 될 것이다라는 거니까 그 예측이 있었고 꾸준히 소환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 변호인이라는 최지우 변호사가 여러 가지 지금 밑밥 깔기를 인터뷰나 자기 입장 발표를 해서 임박했구나라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기는 예상대로였는데 장소를 어떻게 하나 결국은 비공개를 하는구나라는 거에서 이것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데 이게 좀 이상해요. 당청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라고 검찰 자료에 나와 있는 걸 차라리 처음부터 뭐 경호처라는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너무나 검찰이 좀 무력하다라는 느낌을 줬고 검찰총장 현재 이원섭 총장 얘기는 쭉 말씀해 주셨지만 그거 이런 정도라면은 검찰총장을 하루라도 더 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임기는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다음 달 정도면은 아마 후임이 지명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섭이라는 이름 석자를 지키려면 그 자리를 하루 1시간도 머물러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게 불기소로 가는 여러 가지 전차를 검찰이 밟고 있구나. 그럼으로써 이원섭 총장이 여러 번 얘기했던 대로 특혜 예외 성역이 없는 조사 그리고 정의로운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물거품으로 끝났고 이제 결론도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좀 짚고 가고 싶은 문제가요. 청문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신경민 의원 이제 그 김건희 여사도 청문이 예정돼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통령실은 이 청문 자체를 지금 거부 또는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 청문이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청문 증인으로 채택은 됐지만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는 아직 입장 표명이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출석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인 그 청문 자체가 뭐 일정 자체가 뭐 그 합의에 의한 게 또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도 보니까 완전히 그 정청래 위원장이 거의 원맨쇼를 하는 그런 그 청문회더라고요. 보니까 뭐 여당 의원 보고 완전히 뭐 퇴장을 명령하겠다. 째려본다고? 예, 째려본다고 뭐 5분 동안 사무처 직원들한테 촬영을 해라 막 그러고 그러는데 이게 전체적인 게 코미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여주기 위한 어떤 청문회인데 이런데 이런 청문회 그 퍼스트 레이디가 참여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불법이라고 국힘당이 규정을 하면서 국힘당이 지난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뭐 계속 대립이 있었어요. 아주 보기 힘든 그런 대립이 있었는데 이번 금요일은 최상병 특검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김 여사 관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최상병 지난번에 특검 청문회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이 지난주 금요일 날 연출이 됐기 때문에 이건 뭐 그렇게 새로울 것도 없고 검찰 조사 이미 했기 때문에 김 여사는 물론 안 나올 걸로 봅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품격 토론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지난주 금요일 IT 기업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전 세계가 일시 혼란에 빠졌죠. 예.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뭐냐를 한번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네.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 때 뭐 CD로 설치하거나 아예 특정 프로그램을 계속 그 다운받아서 아예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이 클라우드라고 해서 가상 공간에 이제 그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필요할 때마다 다운받고 지금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하나로 초연결 사회가 된 건데요. 네. 지금 이번 대란은 한 보안업체, 이것도 클라우드 기반의 한 보안업체 파일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최종 연결되는 이 PC, 스마트폰 같은 그런 장치를 우리가 이제 엔드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 엔드포인트 보안업체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여기서 이제 바이러스 방지 소프트웨어에 들어가 있는 이 파일이 이 업데이트 과정에서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운영 체제와 충돌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피해 규모가 전 세계에 850만 대. 네, 이 기기가 이제 멈춰 선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쓰면서 상당 부분 이 빌 게이츠가 만들어 놓은 세계관에 살고 있다 이런 말들을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데요.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웹 가상 공간인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고객사들이 많은데 그 기업들이 굉장한 타격을 받은 겁니다. 이 850만 대의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파랗게 변하는 일명 죽음의 블루 스크린 이게 나타났고요. 그 여파로 전 세계 사회 경제 전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지금 뭐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되기도 했고요. 또 공장 생산 라인도 멈춰 섰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9일에서 20일 전 세계 지연된 항공편은 약 8만 편이고요. 결항편도 8천 편 정도 되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왜 항공편의 문제가 컸나 봤더니 전 세계 200여 개의 이 항공사가 사용하는 아마데우스 발권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스템이 이번에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손으로 항공권을 써주는 초유의 사태가 좀 벌어지기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의 관광 명소죠. 타임스 스퀘어. 여기 대형 전광판도 지난 19일 새벽에 이 블루 스크린이 됐다가 꺼졌습니다. 또 이제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있죠. 2024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도 같은 날 이 파리올림픽의 IT 운영에도 좀 차질을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좀 비상대책을 가동 중이라고 했습니다. 뭐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의 단말기도 몇 시간 동안 먹통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JP 모건 체이스, 노무라 홀딩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굵직한 세계 금융사들도 이 거래 시스템이 중단되거나 또 이제 현금 자동 입출기 ATM이라고 하죠. ATM 장애를 일으키는 등 피해가 잇따랐고요. 이 공장 중에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 공장도 일부 셧다운이 됐다 이렇게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태를 보면 우리가 확실히 그 IT 기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돼요. 그렇죠. 이 프로그램 하나가 문제가 발생하면 전 세계가 지금 먹통이 돼 버리는. 예. 자, 특히 미국에서는 각종 공공 영역에 이 장애가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IT 특히 클라우드 기반으로 많은 특히 공공 서비스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게 지금 보여지는 건데요. 네. 미국 사회보장국이라고 있어요. 이 SSA라고 불리는데 시스템 문제로 이 모든 사무소 업무를 중단하고 현지 시간으로 22일 업무를 재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사회보장연금을 지급하고 우리나라처럼 이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카드를 발급하는 기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법무부, 에너지부, 뭐 FBI라고 하죠. 연방수사국, 뭐 그리고 각 주의 경찰 시스템도 좀 타격을 입었고요.
이 뉴욕주와 뉴햄프셔주는 911, 이제 우리로 치면 119죠. 이 미국 응급전화번호 출동 시스템도 일시적으로 작동을 멈췄습니다. 이 응급 의료가 마비되면은 지금 환자들한테도 좀 영향이 있잖아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미국 일부 병원에서는 수술 중인 의료기기를 재부팅하지 못해서 환자 생명이 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그 미국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나 독일에서도 지금 예정된 수술이 취소가 됐고요. 네. 영국에서는 또 영국도 여기가 이제 NHS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제 총괄하는 그런 공공의료 서비스, 국민 서비스거든요. 네. 시스템이 통째로 마비가 돼서 의사들이 환자 진료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미국에서 사회보장 카드는 아주 기본적인 그렇죠. 소셜 시큐리티 넘버 뭐 이런 거 그게 부여되고 하는 없으면 건데. 아무것도 못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그래도 이제 전 세계가 마비될 정도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비상대응팀을 꾸렸거든요. 일단 그 과기부에서 파악한 바로는 국내 업체 중에 피해 기업은 10개 회사입니다. 네. 이 중에 항공사가 3개가 있고요. 게임 회사가 2곳이 있고, 이들은 다 복구를 또 완료했습니다. 근데 어제 정오 기준으로는 10개 회사 중에 6개 회사가 복구가 됐는데 나머지 4개 회사는 아직 복구 중이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뭐 전 세계 항공사가 다 이번에 예.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됐겠네요. 근데 지금 우리 그 최영찬 기자 소개해 주신 거로 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피해가 덜했네라는 느낌이 오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타당하고요. 예. 이게 지금 단편적으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쇄국 정책의 효과다. 쇄국 정책. 네, 이렇게 좀 설명이 가능한데요.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또 국내 자체적으로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있는 사례가 좀 많아서 이번 피해를 많이 비껴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걸 일단 그 특히 공공 영역이나 이런 부분은 인트라넷이라고 해서 자체 망을 쓰기 때문에 네. 인터넷과는 또 분리된 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퍼지더라도 이렇게 막아져 있다 보니까 방화벽이 여기저기 그렇죠. 설치돼 있다고 보면 네, 되겠네요. 피해가 이제 안 가는 건데 네. 오히려 그러면 이제 초연결 사회와는 좀 동떨어진 경우가 생기지만은 이런 경우에선 또 피해를 받지 않아서 한편으로는 좀 다행인가, 이번엔 좀 효과를 거둔 건데요. 네. 또 이제 공공기관들은 클라우드 보안 인증이라는 또 획득이 필요한 그런 좀 까다로운 인증을 좀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아직 해외 업체들의 진출이 좀 막혀 있고요. 네. 또 국산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 우리 뭐 나름대로 또 장점이라면 우리 국산의 그런 IT 클라우드가 좀 발전된 것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설명한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최근 들어서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 해외 업체들에 대한 진입 장벽을 계속 낮추고 있거든요.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그럼 조만간 해외 빅테크 업체, 이번에 좀 문제가 됐던 마이크로소프트나 지금 세계 1위는 또 아마존 웹 서비스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세계 시장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양분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국내에 좀 진입할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국가정보원도 암호 모듈 검증제도 인증제도를 개편해서 현재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나라는 좀 뭐 그냥 이른바 쇄국 정책 때문에 약간 피해가 좀 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피해 기업들이 있었지만 일부 복구가 됐다 바로. 지금 나머지 기업들은 어때요? 지금 뭐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그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먼저 알려드리자면은 네. PC를 좀 강제로 껐다 켜는 방식을 몇 번 한 다음에 이 안전 모드 부팅을 해야 되고요. 네.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문제가 된 그 특정 파일이 있습니다. C000.291-sys 이렇게 하는 파일인데 그런 걸 사용자가 일일이 삭제를 좀 해주면은 의외로 쉽게 복구가 되는 편이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기업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아직 복구가 안 된 게 있어요. 이제 어쨌든 지금 국내에서는 저가 항공사들이 좀 쓰고 있었거든요.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이런 발권 예약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 20일 오전 5시 30분에 다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외에는 그 좀 기업들도 약간 복잡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좀 한 달 정도 지금 완전 복구까지는 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예, 그건 그렇고요. 지금 이런 사태를 이용해서 또 무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짜 웹사이트를 만든 다음에 뭐 개인 정보를 빼가는 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아까 그 설명드렸던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최고 경영자인 조지 커츠가 이 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서비스 복구를 돕겠다는 이런 접근한 이런 새로운 피싱 사기가 시도되고 있다 이러면서 주의를 당부를 했는데요. 네. 이 사이버 보안 업체 시큐어웍스는 이번 사태 이후 몇 시간 만에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관련된 웹사이트 도메인 여러 개가 만들어진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웹사이트를 사칭하는 거죠. 좀 이름만 살짝 한 글자만 바꿔가지고 마치 이 사이트인 것처럼 하는 건데 공식적인 웹사이트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서 이 IT 관리자나 이용자들을 속여서 악성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 범죄자들은 남의 불행이 자신의 행복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든지 이런 사태를 이용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 벌어진 이 대란이 있잖아요. 예. 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은 초연결 사회가 주는 편리함의 이면이 또 이제 드러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 대란이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빅테크 기업들이 이 클라우드와 같은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하는 데서 좀 나온 것도 있거든요. 예. 리나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대란에 대해서 단일 기업으로의 집중이 어떻게 취약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국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피해를 안 입었던 거는 어찌 보면은 좀 자체적인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한 덕도 있는 건데요. 네. 문제는 이 같은 대응책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이게 자체적으로 구축하려면 비용이 좀 비싸거든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좀 보안에 들어간 유지 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시장을 지금 굉장히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이렇게 우리의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전 세계 시장에 나선 건데 지금 이게 한번 멈추면은 전 세계가 다 멈춰버리니까 한번 문제가 되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볼 시점이 왔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럴 사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예. 그리고 어쨌든 이 점이 나름 강점이 있으니까 다들 채택했던 건데 그것이 갖는 그 위험성도 이번에 확인이 됐다. 네. 그럼 뭔가 대안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IT 분야 전문가가 또 정치권에 있지 않습니까? 네, 알랩 창업주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제 어제 글을 올렸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2중, 3중 대책을 시스템화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반복적이고 치밀한 내부 검증을 강화하고 여러 곳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보다는 이 점진적으로 한 곳씩 패치를 배포하는 방식의 시스템 보안이 돼야 된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금도 그 보안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업체가 파일을 배포한 업데이트 파일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건데 이 전체 서비스 고객들한테 한 번에 배포하지 말고 좀 시간차를 두고 일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한 거죠. 네, 또 그 지금 고객 기업들이 서비스의 분산과 이중화, 뭐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플랜 B도 갖춰야 된다 이런 건데요. 네. 그러니까 좀 전문가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회사의 모든 그 보안 시스템을 특정 업체 것만 쓰지 말고 절반은 뭐 어떤 A사 거, 또 나머지 절반은 B사 거 이렇게 해야 A사가 문제가 되더라도 B사께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까? 좀 그런 식으로 좀 2중, 3중화를 해놔야 그 이런 어떤 특정 기업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기들의 회사 시스템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좀 이런 식으로 좀 강조를 했고요. 어쨌든 지금 정부를 향해서도 기업에 좀 부담을 추가할 게 아니라 좀 사업자와 소통을 하면서 예방 대응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안철수 의원도 제언을 했습니다. 네. 뭐 제가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대략 말씀을 들어보면 하여튼 돈을 좀 더 써서라도 안전하게 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제안들이 있을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그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배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보상은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계약 단계에서부터 정부도 그렇고 이제 클라우드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좀 꼼꼼하게 봐야 한다 이런 강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뉴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네, 파리올림픽 개막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스포츠 소식으로 한 주를 활기차게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스포츠 먼데이 KBS 김완수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흘 앞이면 목요일입니까? 저희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입니다. 아, 토요일 새벽입니까? 네. 이 개막식 꼭 봐야 되겠는데. 개막식 아마 정말 계획대로만 된다면 네. 정말 재미도 있고 멋도 네. 있고 또 우리가 사실 파리 하면 나름대로의 그런 로망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 로망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강에서 한 3시간 반에 4시간 정도 그 바토모쇼라고 하는 배가 딱 지나가는데 거기에 선수들이 자국의 국기를 흔들면서 또 자기 자신의 필승의 의지를 다지는 그래서 정말 파리라는 곳이 올림픽 영웅을 탄생시키는 그런 곳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서사도 되고 예. 전체적인 분위기도 좋고 올림픽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아, 개막식을 그 생강에서 합니까? 예, 생강에서 아직까지는 뭐 테러나 안전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선 생강에서 한 160여 대의 그 바토무슈라고 그러죠. 전 사실 고등학교 때 불어를 좀 배워서 저희가 이제 무슈 그러면 파리거든요.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 그래서 누가 참 라임을 뽑았는지 파리에 파리 참 잘 뽑았다 이랬는데 사실 그 바토무슈의 무슈라는 건 지역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아주 좋은 유람선을 만들어내는 지역에서 거기서 생강이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뭐 한번 파리에 가신 분들은 보통 타보시잖아요. 그래서 타고 생강을 딱 지나가는데 옆에 루브르도 보이고 오르세도 보이고 그리고 멀리 에펠탑이 보이고 네. 그런 곳에서 우리 선수들 뭐 전 세계 선수들이 그런 것을 배경으로 올림픽의 꿈을 내가 드디어 꿈을 이루러 파리에 왔다 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 100년 만에 돌아간 파리 올림픽 정말 다른 때보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래요? 올림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생강에서 수영한다는데 수영은 해요? 네, 지금 그 체육 장관하고요. 뭐 그 이달고 시장이 직접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뭐 수영할 수 있다. 그리고 수질도 나쁘지 않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뭐 수영 전 경기가 벌어지는 건 아니고요. 철인 3종의 수영 부분 그리고 이제 오픈 수영이라고 해서 예전에 바다 수영이라고 했었거든요. 넓은 곳에서 그냥 하는 수영이라서 2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대장균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선수 잘못하게 되면 위장염이라든가 결막염, 또 뭐 소화불량 등이 걸릴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피부가 상하게 되면 좀 힘들잖아요. 날씨도 더운데. 그렇죠.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수영을 계속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월드 클래스 탑 클래스 선수들이니까 뭐 수영한다고 물 먹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수질은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 올림픽 수영장의 수질 하여튼 그것에는 미치지 못하는 건 확실하네요. 예, 지금 뭐 아직 비공식적으로 나온 기록이고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인되는 대장균 그보다 한 3배에서 9배 정도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요즘 하도 비를 겪으니까. 근데 파리시가 한 2조 원 정도를 들여서 전체적으로 파리 수질 생강의 수질을 개선을 해서 수영을 할 수 있게 했는데 한번 역류가 되면 그게 이제 또 수질을 해칠 수 있다고 해서 뒤집어지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단 본진이 파리에 입성했습니다. 네, 그 지난 토요일에 서울을 출발해서 파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또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새벽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요. 48명 정도가 일단 갔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기간이 길기 때문에 나눠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앞에 경기가 있는 펜싱 또 탁구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48명의 우리 본진이 파리에 상륙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뭐 항상 그런 곳에 가게 되면 우리 선수들의 의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도착을 했고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선수단 규모가 전체적으로 좀 작아요. 좀 적죠. 한 140여 명의 선수들이 가게 되는데 그 선수들이 일단은 그 선수촌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요. 그 팀 코리아 파리 플랫폼이라고 해서 우리 사전 훈련 캠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컨디션을 조절을 해서 각 경기별로 가게 되는데 뭐 오늘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예전에 하던 싱크로나이즈 스위밍, 아티스틱 스위밍 선수가 오늘 또 나가게 되고 내일 모레는 경보 선수들이 이렇게 차례로 나가서 파리를 수놓을 파리에서 우리 선수들의 그 영웅담을 만들어 놓은 선수들이 하나씩 나가고 있습니다. 뭐 요즘은 국가별 랭킹 따지는 건 별 의미 없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가대표단이 나가면 몇 등 하냐 이거 관심 안 가질 수가 없는데 목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 예전 같았으면
뭐 세계 10위권 10개 이상의 메달을 따서 우리가 흔히 10-10이라고 하거든요. 10개 이상의 금메달을 따서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겠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선수단 규모도 작고 해서 약간 좀 줄였어요. 그래서 금메달 5개 내외 15위 정도. 그러니까 여전히 그래도 세계 랭킹 10위권에는 있는 그런 기량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출전하는 선수들이 양궁입니까? 네. 양궁이 이제 랭킹 라운드라고 있는데요. 여자 선수부터 우리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25일 오후부터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전부터인데 그래서 랭킹 라운드라고 해서 64명의 온 선수들이 순서대로 쏴서 대진표를 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가장 먼저 출전을 하게 되고요. 사실 경기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건 축구입니다. 그보다 하루 전날 하는데 저희가 안타깝게 이번에 우리 못 나가잖아요. 예, 출전하지 못하게 돼서 처음 하는 경기가 양궁 경기가 될 거고요. 그 양궁 경기장이 그 우리가 흔히 그 황금 지붕이 딱 돼 있는 나폴레옹 유해가 있는 곳이라고 유명한 앵발리드입니다. 그래서 앵발리드, 앵발리드 그 잔디 공원에다가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이 어제 처음으로 가서 이제 훈련을 해봤어요. 우리 선수들이 지난 도쿄 대회에서 금메달이 4개거든요. 실 경기장에서 훈련을 했습니까? 예, 첫 훈련을 해보면서 사실 뭐 전 종목 석권의 기적을 한번 일으켜 보겠다 하는 마음가짐도 있는데 금메달 3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이면 메달이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그러면 사실 양궁에서만 탔다면 저희 목표를 그냥 달성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임시현 선수 같은 경우는 한번 그 경기장을 하고 나서 생각보다 날씨가 좀 무덥다. 그리고 햇빛이 좀 날카롭고 그래서 뭐 우산을 쓰고 그 손선풍기를 들고 하는데 약간 좀 부담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남자 대표팀 감독 같은 경우에는 해보니까 약간 평지라서 아무런 바람이 없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돌풍 같은 게 있더라. 그래요? 예, 그래서 양궁 선수들이 표현하는 것으로는 약간 바람이 무겁다. 이런 느낌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한 3번 정도 훈련을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약간 집중력에 문제가 있었고 이게 왜 그러지? 바람이 진짜 큰 변수라 그러대요. 양궁 선수들한테는. 예. 아무래도 그 활 자체가 그 바람을 가르고 가다 보니까 그 바람의 저항을 이기는 게 그리고 쉽지 슬로우 않거든요. 비디오 같은 걸로 보면 화살이 똑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기도 하고 아래 위로 약간 이러면서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이틀 정도 더 남았거든요. 오전 오후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잘 하게 되면 뭐 적어도 우리가 예상했던 뭐 3개 이상의 금메달, 특히 이제 여자 양궁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 88 서울 올림픽 이후 10연패에 도전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한 번쯤은 도전해 봐서 성공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김한수 기자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메달 기대 종목은 어디입니까? 저는 사실 제가 수영을 오래 했었거든요. 수영 종목을 오래 해서 제가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 따는 모습을 제가 거의 모든 상황에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김우민 선수가 똑같이 박태환 선수와 똑같이 400m 자유형에 출전하게 되는데 그게 수영 첫날 첫 메달이거든요. 그래서 김우민 선수가 첫 메달을 따주면 전체적으로 우리 선수단이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지금 현재로선 세계 랭킹 4위예요. 근데 1위부터 4위 사이의 그 기록이 채 1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호민 선수가 따주고 이어서 황선호 선수가 따주고 그다음에 양궁 펜싱 이렇게 따주면 저희가 이번 그 파리 올림픽에서는 통산 100번째 올림픽 메달이 나올 수 있거든요. 금메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궁이나 펜싱에서 100번째 금메달이 나오면 그 순간을 보는 것도 우리 한국 스포츠의 새로운 역사를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 깊을 것 같습니다. 1일 4위 김우민 선수가 1초 내외 0점 몇 초로 이제 그 랭킹이 정해진다면 그야말로 당일 컨디션이네요. 당일 컨디션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지금 사실 하루하루의 그 상황이 약간의 시차가 있잖아요. 저희 선수라고 7시간의 시차가 있는데 그 시차를 이어가면서 당일 컨디션, 당일 오후 저녁 경기가 되겠죠. 저녁에 컨디션을 잘 맞춰서 정말 터치패드를 딱 찍는 순간에 수영은 1, 2, 3위가 이렇게 딱 찍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전광판에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왕이면 적은 숫자. 3보다는 2, 또 2보다는 1이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북한도 올림픽 무대로 이번에 복귀했습니까? 네, 사실 북한이 지난 코로나 때 그 출전하지 않아서 자격이 정지됐습니다. NOC 자격이 정지돼서
나갈 수가 없게 돼서 베이징 올림픽을 출전하지 못했어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그런데 이제 다시 리우데자네이루 이후에 8년 만에 이렇게 출전하게 됐습니다. 뭐 선수단 규모는 저희보다 좀 작습니다. 뭐 임원들을 포함해서 21명 정도 되고 선수는 한 16명이 될 것으로 네. 지금 등록 선수 기준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자 복싱이라든가 또 체조 도마에 출전한 뭐 안창옥 선수 네. 이런 선수들이 세계적인 기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메달 한두 개 정도는 따면서 국제대회에 복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한 가지 좀 서운한 건 한국 추대단에 대한 취재를 적극 차단하고 있었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요? 네. 뭐 아직도 사실 이런 것들은 지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부터 각별히 나타났었는데 스포츠라고 하는 영역이 물론 뭐 정치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색깔을 지우려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바지하기 위해서 올림픽에 참가하는데 그때만은 조금 좀 아량 아니면 상대방을 좀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이 테러 대책. 예. 뭐 유럽도 지금 테러로부터는 좀 자유롭지 않잖아요. 네. 예. 특히 이제 오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막식 자체를 모든 그 관람객들이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테러에 대한 위험도 있고요. 또 그 무엇보다도 또 그거 못지않게 치안이나 안전에 대한 그 필요성도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파리시가 사실 참가국이 경찰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찰청에서도 31명을 파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몽마르트르에 한국 경찰이 보인다는 게 그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그 루브르 박물관역 같은 거 가게 되면 소매치기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한국어 방송을 작년부터 해요. 아하, 예. 그런 걸 봐서는 파리를 방문하시게 되면은 각별히 뭐 굉장히 오랜 얘기입니다. 소매치기를 당해본 것도 저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그런 위험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많은 나라 선수들이 지나다니고 또 많은 나라 그 관광객들이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과 테러에는 개인이 먼저 주의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올림픽 우리 선수단 응원하면서 전 종목 아마 어떤 형태로든 방송을 할 텐데 네. 그 시차가 좀 있어서 밤을 새워야 될 것 같으네. 네, 새벽에 고생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스포츠먼데이 김한숙 기자였습니다. 7월 22일 월요일 전격 시사 여기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